WHO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장은 아침마다 아내를 직장까지 태워주고 아이들까지 학교에 데려다준 뒤 출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며 다른 부모들과 간단한 이야기도 나누는 그를 사람들은 다정한 남편,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실제로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매우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한 직업을 비롯해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장. 하지만 모든 추악한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그는 사랑했던 이들을 살해하며 나쁜 사람이 되었죠. 1954년 2월 11일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끌레흐보 레 락에서 태어난 장은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가족 모임에 왔던 사촌 플로렌스에게 첫눈에 반한 그였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에 대해 별 감정이 없어 보이자 성공한 사람이 된다면 달리 봐주리라 생각해 열심히 공부했죠. 지역 학교에서 그는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리옹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그저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적이 항상 중위권에서 맴돌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실망한 그는 학교를 중퇴한 뒤 집에서 공부해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대학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는데 이 무렵 플로렌스가 리옹에 있는 의대에 들어가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장 역시 그녀를 따라 같은 의대에 시험을 쳐 합격했죠. 부모님은 그가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고 이에 보답하듯 그는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플로렌스에게 사랑을 고백해 잠시 사귀기는 했지만 얼마 뒤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녀의 이별 통보에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의사 자격 시험 당일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자기가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 결과의 발표가 있던 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했죠. 시험장이 넓고 응시자도 많았기에 시험장에서 보진 못했지만 합격했다는 그의 말을 지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그의 합격은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더 그렇죠. 물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부끄럽기는 해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빠진 장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고 그를 걱정한 친구가 방문했을 때 또 다른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냐는 친구의 물음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말이죠. 게다가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각해질 수 있는 림프종에 걸렸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경과가 좋아져 사라졌다가도 재발할 수 있는 암에 걸렸다는 계산적인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었고 암 진단을 받아 혼란에 빠져 시험장에 가지 못했다는 그의 말을 들은 친구는 그를 도와주고자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는 그가 2학년 과정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은 매번 시험 기간에 일정 기간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가짜 의료 기록을 제출해 시험을 피했고 그런 그를 학교에서는 편의를 봐줘 계속 2학년에 머무를 수 있었죠. 머리가 좋았고 성적도 상위권에 항상 지인들에게 깔끔하게 정리된 필기 노트를 보여주는 그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가 사랑했던 플로렌스는 자격시험에 떨어져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약사로 전향한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 장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겨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죠. 데이트를 즐기며 그녀가 의사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된 장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척하며 발표 날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암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것이지 그는 합격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플로렌스 역시 이를 믿었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둘은 1980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은 자기가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또 얼마 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그의 부모님은 WHO 건물 포스터를 벽에 걸어둘 만큼 좋아하셨고 그는 작은 마을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로 마을의 자랑거리라 불렸다고 합니다. 플로렌스와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장.
모두 거짓말 뒤에 꾸며진 삶이었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은 아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WHO의 직장 동료인 척 편지를 써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고, 직접 산 물건을 상사의 선물이라고 속여 아내에게 주기도 했거든요. 매일 출근 시간에 맞춰 WHO 본사의 방문객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워두었던 그는 건물 안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우체국을 이용하고 WHO 마크가 있는 폐기된 이면지를 차에 놔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삐삐를 치면 바로 그가 전화를 걸어왔으니깐요. 게다가 안부 전화를 목적으로 그녀의 직장이나 집에 자주 전화를 걸었기에 아내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죠. 자기가 맡은 일이 비밀스러운 것이라며 회사 일을 말하는 것도 꺼렸기에 일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만나는 지인들에게도 잠시 일을 마치고 휴식 혹은 식사를 하는 중이라고 뻔뻔하게 말했던 장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죠. 원래 공부도 잘했고 최근 의학계 논문을 읽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 의사였던 다른 친구들과 대화도 잘 통했기에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플로렌스는 자기도 일을 하긴 했지만 그에게 생활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너스를 받았다며 여러 선물을 사오는 등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였죠. 무지개, 가짜 출퇴근만 하는 장은 어디서 이런 돈이 생겼을까요? 사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모두 지인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은행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내는 투자처가 있다며 꼬드겼고, 스위스 계좌를 이용해 안전하다는 말로 안심시켜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년의 이자만 돌려주고 나머지 돈은 월급을 받은 것처럼 꾸몄던 것이었죠. 부모님을 비롯해 장인어른, 친한 친구들은 그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별다른 증빙 서류를 주지 않았음에도 많은 돈을 맡겼다고 합니다. 장의 거짓말은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곧 닥쳐올 눈사태처럼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10월, 플로렌스는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정신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함께 있었다는 장에게 아버지가 뇌졸중 때문에 발을 헛디뎠다는 설명을 들었죠. 하지만 병원 의사들 중 누구도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플로렌스는 의사인 남편을 믿고 있었기에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던 그녀의 아버지는 일주일 뒤 사망했고, 경찰은 사고사로 처리하며 사건은 끝을 맺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장인어른은 장에게 투자했던 돈의 일부를 받으려 했고, 사고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그가 장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마치 장이 범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기라도 하듯 말이죠. 그 모습을 보았던 장은 서둘러 장인어른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고, 이런 정황들 때문에 그가 사고를 가장해 장인어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사건을 증명하기엔 시간이 지난 뒤였죠. 게다가 그는 끝까지 자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했고요. 많은 돈을 투자했던 장인어른이 사망했으니 이제 그 돈은 모두 그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코린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녀에게서도 많은 투자금을 받아냈죠. 하지만 1992년 6월에 그녀가 현금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슬슬 지인들에게 받았던 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녀에게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지만 9월이 되어도 다른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자 그는 암이 재발해 거래 날짜에 은행에 가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다시 3개월 뒤를 약속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그가 몰래 부모님 명의로 빌렸던 돈에 대한 은행의 독촉장이었지만 은행의 실수일 거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계속 돈을 달라는 코린에게 만나서 주겠다고 말했던 그는 그녀와 만나기로 했던 1월 9일 새벽에 아내 플로렌스를 살해했습니다. 후에 그는 그녀를 어떻게 죽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고 옆에는 사망해 있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TV를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시리얼을 주었던 장. 잠시 후 집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그가 홀로 집을 나왔을 때 집안에 살아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부모님의 집으로 가 그들과 반려견마저 살해했고 코린과의 약속 장소로 가 그녀를 차에 태운 뒤 아무도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살해할 생각이었지만 저항이 거세자 그는 최근에 먹은 암 치료제 때문에 이상해졌다고 핑계를 대며 자기가 공격했던 것을 잊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 역시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알겠다고 답했죠. 그녀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온 장은 밤새 TV를 보다가 수면제를 먹었고 집에 불을 질렀지만 지나가던 청소부의 신고로 늦지 않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얼마 뒤 정신을 차렸고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괴한이 가족을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행과 거짓말을 말이죠. 장이 정신을 차리기 전 경찰은 그의 부모님 역시 살해된 것을 발견했고 그들과 아이들이 같은 총에 맞았다는 것이 밝혀지자 홀로 살아남은 그를 의심하며 조사해 직장은 물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결국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왔고 그것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에 의심을 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먹었던 수면제는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새벽 4시 무렵 그의 집 인근을 정기적으로 청소부가 지나갔기에 일부러 그 시간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실제로 그는 불을 지른 뒤 방으로 대피해 문 아래를 천으로 막고 소방차 소리가 들리자 창문을 열어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1996년 7월 6일 재판부는 일가족을 살해한 그에게 22년지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6년의 수감 생활 끝에 2019년에 가석방돼 현재는 사회에 나와 있는 장. 지금도 그는 거짓말로 누군가를 혹은 본인조차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